하도 사정을 했었지. 내 그냥 가기는 하지만도 요새 물가에 어디에 전세 25만 원짜리 방이 있는가 한번 찾아댕기봐. 한 반년쯤 있다가 10만 원 좀 올려받을 게니까 이 집에 계속 살라모 그거는 미리 셈에 넣어야 할 기다. 그러고 이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수도세, 전기세, 변수세는 딴 집보다 더 내야 할 기라. 인자 정신이 드나?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이가. 그럼해요. 와 이리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고. 연탄가스라 맛있는데 왜 멀쩡하겠노? 그래도 깨어났으니 다행이다. 처음에 식구대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간이 툭 떨어지는 줄 알았다. 저 자식 몽땅 잃는 게 아닌가 싶어. 하늘이 노래지더라. 놀래기는 뭐를 놀랬을까? 호랍이 되뭐 세장가가고 좋겠다 싶었겠지. 아, 아이요. 당신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바람에 다들 안 죽고 살아났으니 그만해도 전행이요. 인자보이 술 마신다고 바가지 긁는 것만도 아니구만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에입니다. 오늘은 강동수 작가의 작품 집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속엔 우리 모두의 추억과 향수가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집 강동수 1971년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미국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했고 소련에선 실각한 후르쇼프가 사망했다. 비틀즈가 공식 해체된 것도 재즈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이 죽은 것도 그 해였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에 성공했고 철수한 파월 군인들이 부산항에 첫 하선했으며 판문점에선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예비회담이 열렸다. 무릉왕릉에선 백제왕관이 출토되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내가 그 많은 일이 일어난 걸 그때 알고 있었던 건 물론 아니다. 기억에 남는 거라면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새긴 김대중의 선거 포스터와 나란히 붙은 진복기라는 한량 정치인의 멋진 카이저 수염이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저 그 해가 처음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간 해였기 때문이다. 5학년이 시작되기 직전 봄방학 때 나는 도시로 이사를 했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구경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새로 옮긴 학교의 애들은 촌놈이라며 상대도 해주지 않아 나는 늘 외톨이였다. 오, 솔리타리 리틀보이. 보릿고개는 막 넘었지만 춥고 궁상스러운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마산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은 아버지의 정근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때 마산에서 버스로 1시간 반쯤 떨어진 어촌마을 초등학교 관세에 살고 있었다. 전교생 통틀어 2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였다. 학교 뒷담에는 한국전쟁 후 미국에게 원조받은 목재로 지은 검은 몰타르를 칠한 낡은 판잣집 관사가 옹기종기 늘어서 있었다. 선생 부인네들이 가꾸는 텃밭에선 상추, 부추와 감자가 자랐고 밭둑엔 옥수수 포기도 서 있었다. 우리 아버지로 말하자면 소심하고 고지식한가 하면 다혈질인 시골 선생이었다. 초년교사 시절엔 부산 같은 대도시에 근무한 적도 있었다지만 교장이나 교감에게 자주 대든 탓에 일찍 도시에서 밀려났다. 섬마을에서 어촌 농촌학교로 2, 3년 걸러 정근 다니는 통에 새가 나나 변변히 남아나질 않는다고 어머니는 푸념했는데 이번에 나에게 지리산 산골로 좌천됐던 거다. 마산여고를 다니던 선주 선옥 누나는 자취방에서 짐을 꾸려 새 집으로 오게 돼 있었는데
새봄의 마산여 중에 입학하는 셋째 선희 누나는 언니들을 따라 먼저 가 있었다. 어머니가 조수석에 막내 순길이를 안고 타고 옆엔 둘째 영길이까지 끼어앉아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짐칸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2월 하순이라지만 손끝이 아를 만큼 추운 날씨였다. 빨갛게 엉코를 보다리 사이로 삐져나온 이불자락에 묶어서 흘끗 아버지를 훔쳐보았더니 아버지는 못 박힌 듯 시선을 허공에 주고 있었다. 47에 접어든 아버지의 긴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음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아챘다. 3년 트럭이 흙먼지를 날리며 달렸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려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마을과 바다를 보았는데 까닭도 모를 서러움이 솟구쳤다. 낯선 도시에서 겪을 일이 왠지 순탄치 않을 것만 같았다. 그 길이 우리 식구에겐 새빵을 전전하는 첫걸음이란 것을, 집을 향한 기나긴 투쟁이 서곡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리 없었는데도 마음은 착잡하고 외로웠다. 그렇다. 그것은 내 윤영과의 작별이었다. 마산은 좁은 바다를 동그랗게 감싼 만을 따라 시가지가 늘어서 있는 전형적인 항구 도시였다. 후일 그 도시를 일거의 공업도시로 만든 수출자유 지역도 그 무렵엔 막 틀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고 인근 창원공단도 생기기 전이었다. 어머니가 구한 새빵은 신마산 월영동에 있었다. 트럭은 비좁은 이면도로를 이리저리 틀어 들어가서는 다시 비탈길을 비칠비칠 위태롭게 올라갔다. 운전기사는 비탈 중간쯤 축대위에 올라앉은 오래된 기와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지붕엔 잡초가 드문드문 자라 있었고 나무 대문도 모서리가 헐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에 이삿짐을 부렸다. 행인들이 흘끗흘끗 보면서 지나갈 때 나는 남루한 세간이 창피했다. 방심한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간장독과 된장독, 주둥이가 깨어진 오지단지들은 낯선 도시에 대책 없이 방치된 우리 일가의 모습과 흡사했다. 먼저 와 있던 누나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옆방에 사는 아낙들도 대문 사이로 고개를 삐죽 내밀고 우리의 몰골을 훑어보는 기색이었으나 그뿐이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식구가 다 어떻게 산단 말이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누나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시멘트를 바른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기역자의 맨 오른쪽 끝 우리 방으로 가보니 좁은 툇마루가 딸린 달랑 단칸방이었다. 누이들이 부려놓은 집만으로도 툇마루가 가득 차 있었다. 방이야 그다지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도대체 8식구가 살만한 데가 아니었다. 헐어 빠진 이불장과 옷장을 벽에다 붙여놓고 누나들이 쓰던 안전뱅이 책상 2개를 윗목벽에 붙여놓으니 벌써 방이 꽉 찬 느낌이었다. 아버지야 한 달에 한두 번 오실 터이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계신 곳과 이곳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이들만 들어눕는다고 해도 남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았다. 고3으로 올라가는 큰 누나는 공부는 마루에서 하겠다며 제 책상을 툇마루 벽에다 붙여놓았다. 짐 정리를 대강 마치고 큰 누나가 냄비에 지어낸 점심 겸 저녁을 먹었을 때는 어둑해졌을 때였다. 김치와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이 전부인 밥상이었다. 다들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몇 숟갈 뜨다 말자 어머니도 뒤따라 숟가락을 놓았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거리던 누나들도 슬며시 밥상에서 물러났다.
나도 숟가락을 들고는 있었지만 침울한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밥그릇을 차고 앉아 아기아기 먹어댄 것은 동생들이었다. 오늘 온다 카더만은 어째 짐은 다 들이 넣었는가? 문 밖에서 웬 안노인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동네에 따로 사는 집주인 노파였다. 어머니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나와 동생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다. 인길이 연길이는 저기 쪽문으로 해서 부엌으로 가 있거라. 얼른. 우리는 영문을 몰라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힐난했다. 좋은 거 가르친다. 뭐 때문에 수무락하노? 인길이 연길이 너가 부엌에 안 가도 된다. 밥이나 계속 먹어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눈을 흘겼다. 두께 눈을 짓든 어머니의 서슬에 못 이겨 나와 동생이 영문도 모르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일으켰을 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엉덩이를 툇마루에 걸친 노파가 팔을 뻗어 열어젖은 것이었다. 67이나 됐을까? 재수가 앙바틈했으며 이마에 깊은 쌍주름이 진 것이 한눈에도 심술구져 보였다. 방 안을 들여다보던 노인네는 눈을 치뜨고 아이고 이 알구져라 하는 말로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했다. 어머니는 그릇을 깬 새댁이 시어머니에게 지을 법한 표정으로 노인네에게 굽실 고개를 숙이는 한편으로 황급히 옷장 서랍에서 신문지로 꽁꽁 싸놓은 물건을 꺼내들고 툇마루로 나갔다. 아이고 걸음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가 찾아뵐락 했는데요. 걸음을 하고 말고 가네. 식구가 5이라 하더만은 뭔 8이나 되는고. 죄송합니다. 돈은 모지래고 맞춤한 방은 잘 안 보이고 해서 할 수 없이 자취하는 딸애들을 불러드리습니다. 그래도 지는 막내되고 아이들 아버지 학교 사택에 가 있다가 주말에만 뒤다볼 거니까 실제로는 애들 5만 사는 태기들 깁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나는 5도 많다감 싫어도 바가 주인이 학교 선생이라 하길래 방을 중인데 이러다가 뭐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구만은. 아이고 자친 어른님 우리 사정 좀 봐주 있어. 아이들이서 애리지만도 얌전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하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는 신문지 뭉치를 풀어 노인네 앞으로 밀어냈다. 500원짜리 지폐 뭉치 4개가 들어있었다. 한번 세보 있어. 저번에 드린 계약금 5만 원을 빼고 난 잔금 20만 원입니다. 반쯤 외면한 노인네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쉽게 돈을 집어들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다시 돈을 노인네의 무릎 앞에까지 밀어냈다. 밥상맡에 앉아있던 2학년짜리 영길이가 눈치 없이 내게 감탄을 발했다. 송, 저것 봐라. 와, 우리 집에 돈 많다. 그자? 저 돈을 와, 저 할머니한테 주노. 큰 누나가 영길이를 향해 손가락을 입에 대보였고 막내 누나가 꿀밤을 먹이자 영길이는 아이, 와 때리노? 하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을 세모꼴로 세워 우리를 노려보았다. 자, 한번 세보 있어. 다시 끙하던 노인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집어 꼼꼼히 세기 시작했다. 노인네가 침을 묻혀가며 세는 동안 어머니는 초조한 듯 노인의 손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증을 잘못 선 죄로 월급의 절반을 차압당해 나머지 3, 4만 원으로 8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하는 형편으로선 전세금 25만 원은 우리 집이 보유한 총재산인 셈이었다. 하도 사정을 했었지. 내 그냥 가기는 하지만도 요새 물가에 어디
전세 25만 원짜리 방이 있는가 한번 찾아댕기 봐. 한 반년쯤 있다가 10만 원 좀 올려받을 게니까. 이 집에 계속 살라모 그거는 미리 셈에 넣어야 할 기다. 그러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의논할 문제지만은 이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수도세, 전기세, 변소세는 딴 집보다 더 내야 할 기라. 내가 한 번씩 와보았지만 아들 단속 잘해서 집은 깨끗이 써야 할 끼고. 노인네는 손가방에 돈을 쟁여놓고는 일어섰다. 그리고 아장걸음으로 뒷안으로 돌아가서 장독대와 부엌살림을 슬쩍 돌아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대문간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없다 없다 해도 무슨 살림이 저래도 지지리궁상이고. 적지도 않은 나이에 해교 손색이 난다면서. 대문간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얼굴은 퍼렇게 질려 있었다. 대가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영 지주집 친정에서 반듯하게 자랐다는 걸 은근한 자랑으로 삼고 있는 어머니로선 이런 수모가 처음이었던 터라 분을 참기 어려웠으리라. 설거지하던 둘째 누나를 왁살스레 밀어내고 그릇을 왈그랑달그랑 하면서 아버지 들으라는 듯 지청구를 그치지 않았다. 걸뱅이 우마 가든 방아간 빌려주면서 되전을 할마시가 온갖 뉴스를 하고. 아휴, 내가 지거든 거한테 이리 못 들을 소리 듣고 살 사람이가? 이게 다 나이 묵도록 지팡간 장만 못한 죄다. 다 집 없는 죄라. 아버지는 담배만 연신 피어 물었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다시 옮긴 것은 겨우 8달 후였다.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주인 노인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집세를 올려달라고 떼를 써온 데다 일가족 연탄가스 중독 사건이 원인이었다. 10월 하순 토요일이었다. 때 아닌 가을 장마에 며칠씩이나 비가 끊겼다 이어졌다 한 통에 창문으로 새어든 빗물 때문에 벽지가 젖어 늘어졌는데 모처럼 비가 그친 날은 으스스하게 냉기가 감돌았다. 게다가 선희 누나가 감기에 걸려 저녁밥도 마다하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웠다. 가스나가 밥도 안 먹고 저녁부터 떡 들어누워 있노. 이거는 뭐 집거라지가 창문들 하나 울게 달려있지도 않고. 아이고, 오늘 저녁은 벽지도 말릴 겸 불을 피하야 쓰겄다. 어머니는 중얼중얼 군소리를 하면서 지난 겨울 쓰다 남은 연탄을 피웠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어머니는 노곤한 몸을 아랫목에 뉘었다. 안주 가을이라 해도 내사 따뜻한 방이 최고네. 아이고, 삭신이 또글또글해질락 한다. 어머니가 낮게 코를 골며 잠에 빠지자 영길이 순길이도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고 체육 시간에 띰틀이니 뭐니 한 데다 청소 당번까지 겹쳐 피곤했던 나도 영길이 옆에 엎드려 숙제하다가 가물가물 잠에 빠져버렸다. 선옥 누나도 그날따라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고3이던 선주 누나만 마루에 앉은 맹이 책상에 앉아 공부했는데 12시가 가까워지자 그만 책상에 얼굴을 박은 채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이게 뭐고? 야들아, 정신 차려봐라. 야, 인기라 연기라. 누군가가 거세게 흔드는 기척에 나는 잠에서 깼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내 어깨를 흔들어대는 아버지의 얼굴이 2개, 3개로 엇갈려 보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도로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이 혼미했고 아버지의 목소리조차 가물가물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가는 것 같았다. 어이, 정신 좀 차리봐라. 눈을 뜨란 말이다. 아버지가 양뺨을 때리는데도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혼몽하게 보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다시 의식을 차린 것은
낯선 손길이 내 얼굴을 더듬는 것을 느꼈을 때였다. 누군가가 내 눈꺼풀을 벌려보는 것을 느끼자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허연 노인네였다. 내가 머리를 흔들어대자 그는 야는 뭐 괜찮은 모양이네. 그는 비탈길 아래 개인 병원의 늙은 의사였다. 비탈길이 시작되는 차도가 말하자면 부촌과 빈촌을 가로지르는 경계였다. 차도 아래쪽 주택가에 2층짜리 아담한 일본식 목조 건물이 있었는데 나무 대문 앞에 김한길 내과의원이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마당엔 잔디가 곱게 깔렸고 하얗게 칠한 나무 담장을 따라 잘 전정된 향나무 사철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간판만 없었다면 포실한 살림집으로 보였다. 그는 내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나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때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어머니를 큰누이가 울면서 흔들고 있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소. 청진기를 어머니의 가슴에 들이대던 의사가 어머니의 눈꺼풀을 벌려보고는 다시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큰누이를 제외한 가족 모두를 한 바퀴씩 진료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산청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술타령을 벌이다 통금 직전에 돌아와선 온 가족이 극골이 된 것을 발견했다는 거다. 마루에서 잠이 들어 무사했던 큰 누나가 밤길을 허둥지둥 내려가 병원집 대문을 마구 두드렸고 주사를 놓았으니 고비는 넘긴 셈이요. 아주머니도 좀 있으면 정신을 차릴 거요. 내일 아침에도 계속 머리가 아프다면 병원으로 보내시오. 들어놓은 채 실눈을 뜨고 있던 나는 늙은 이사의 얼굴에서 딱해하는 혹은 한심해하는 표정을 읽었다. 단칸방에 어른에서부터 관연한 처녀아이, 울망졸망한 사내에까지 8식구가 시루소 콩나물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사가 가고 나서 큰 누나가 장독대 단지에서 나박김치 국물을 플라스틱 바가지에 가득 퍼왔다. 우리는 돌려가면서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자울자울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소리를 죽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속삭임 때문이었다. 창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누이들도 동생들도 모두 잠이 들었는지 고른 숨소리만 양쪽에서 들려왔다. 인자 정신이 드나? 아이고 10년 감수했다이가. 그럼해요. 와 이리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고. 연탄가스라 맛있는데 위에 멀쩡하겠노. 그래도 깨어났으니 다행이다. 처음에 식구대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간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 저 자식 몽땅 잃는 게 아닌가 싶어. 하늘이 노래지더라. 놀래기는 뭐를 놀랬을까? 호랍이 되모 세장가가고 좋겠다 싶었겠지. 이 사람이 그거를 당하고도 눈감을 기분이 나나? 아, 아이요. 당신이 술 마시고 어떻게 들어온 바람에 다들 안 죽고 살아났으니 그만해도 전행이요. 인자보이 술 마신다고 바가지 긁는 것만도 아니고만은. 또 쓸데없는 소리. 아버지가 느닷없이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술이 아직 덜 깬 데다가 가족들이 살아나자 일시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당황한 모양이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아이들 앞에서 무슨 주책인겨. 그래도 아버지는 소리를 죽여 웅얼거리며 계속 울었다. 참 내가 꼴이 이기 못고 나이 50을 바라보고도 저 자식을 이래 돈가직 서가지고 시키고 종당에는 떼죽음 시킬 뻔했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꼬라지 읽고.
오늘따라 와 이랬었어. 아들 듣는다 안 와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끙하고 일어나 아버지의 어깨를 끌어다 당신의 옆자리에 눕히는 기척이었다. 그리 비감에 있었지 마이소. 그래도 당신이 쓰이 아들 학교 댕기고 안 하는겨. 아들 착하고 공부도 곧잘하고 하니까 옛말하고 살 때가 아니겠어. 어머니가 두 번째 고른 곳은 대성동 삼복도로 아래 방 2개짜리 집이었다. 아마 몇만 원 더 융통했을 테지만 독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집은 이전보다 더 허름했다. 방은 2개라지만 먼저 번 방의 절반 조금 넘는 콧구멍만한 푼수였다. 마당도 마루도 없이 한 길에 이어진 현관이 곧 대문이었다. 한쪽 방에는 제법 큰 창문이 딸려 있었으나 옆방은 골목으로 난 작은 들창뿐이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그 집 역시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옮긴 터라 그 집에서의 기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동생들이 창문턱에 올라앉아 다리를 흔들며 자유통일을 위하여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하며 파월 맹호부대 노래를 부르던 게 기억나는 정도다. 영길이 순길이가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하고 악을 쓰면 건너방에서 공부하던 선희 누이가 야 시끄러워 하고 지청구를 하던 기억은 생생하다. 그 무렵에도 나는 여전히 외톨이였는데 학교를 맞은 오후엔 들개처럼 시내를 쏘다니곤 했다. 부두 입구에 있던 마산극장에 걸린 환열한 영화의 간판 속에선 앳된 얼굴의 윤여정이 슈미즈 차림으로 끌어앉아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이본 동시상영 극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을 꿈과 환상을 동경하면서 매표소 주위를 맴돌곤 했다. 세 번째 집은 사람 서너만 늘어서면 양쪽 담벽에 어깨가 닿는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기와집이었다. 미음자 모양의 집재들이 처마를 맞물려가며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대문에서 맞은편 집이 주인집이었고 대문 옆에 단칸방이 하나 그리고 양쪽으로 각기 2칸의 방을 가진 와가가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화단에는 사철나무 따위가 심겨 있었다. 우리가 살 집은 주인집에서 보면 왼편,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편에 붙은 건물이었다. 말을 달린 방 2개와 부엌이 일직선으로 붙어 있었다. 방도 여태 살던 집들보다는 좀 컸고 부엌도 그다지 비좁은 편은 아니었다. 이사를 하던 날 어머니는 3륜 트럭을 불렀다. 새 집에 도착해 보니 페인트 도장일을 하는 사촌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촌형과 운전기사가 장롱짝을 끙끙거리며 골목길 바닥에 부려놓았고 어머니는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집 안으로 옮겼다. 누나들은 제 물건이 담긴 골반지 상자를 새집 툇마루로 부려놓았고 나도 작은 보따리를 메고 대문칸을 넘었다. 대문 맞은편 본체에서 분한문을 열고 웬 노친네가 고개를 빼고 내려보더니 고무신을 신고 축대를 내려섰다. 집인데도 공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고추장 단지를 안고 들어서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혀 보였다. 짐 옮기면서 나무들 안 상하게 하소. 어머니가 다시 허리를 굽혀 보이자 누친내는 사람 꼴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는 신용으로 돌아섰다. 시골 학교라 해도 교감집이라 하더만은 살림꼴이 어찌 저럴꼬 변변한 생각도 하나 없이. 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사 다닐 때마다 빠짐없이 듣는 소리이건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해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는 그날 큰 마음을 먹고 중국집에서 점심을 배달시켰는데 고백하자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본 게 내 12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그 집에선 한 1년쯤 살았다. 다른 기억은 아슴아슴한데 마당을 사이로 맞은편에 살던 아저씨는 기억난다. 얼굴이 백납처럼 창백하고 구렛나룻이 덥수룩한 그는 초등학교 선생인 부인이 출근한 후에도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폐병을 앓는다고 했는데 가끔 기침과 함께 각결도 하는 눈치였다. 그는 마산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가물치 선생이란 이름의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는 시사 만화가였다. 늘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 화가가 언젠가 건너편 마루에 앉아있는 나를 손짓으로 부른 적이 있다. 미적미적 다가갔더니 그는 이름을 물었다. 장인길인데 얘? 그는 웃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말을 던졌다. 그래 인길이. 네 심부름 하나 해줄 수 있겠나? 뭔데 얘? 315회 걷다 맞은편 315회관 알지? 그 옆에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게가 경남신문이라 하는 데다. 일정 수의실에 가서 이걸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니 돌돌 말아 고무밴드로 묶은 하얀 캔트지가 든 누런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는 10원짜리 동전도 하나 주었다. 그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잔뜩 긴장해서 원고를 전하고 오는 길에 아이스케이크를 사 먹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자전엔 용돈이라든가 주전부리란 단어가 없었으니까. 얼음주머니가 담긴 수은 유리통 속에서 구멍가게 아줌마가 꺼내준 밥맛 하드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혀끝에 감기는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라니. 우리가 명목상이나마 자가를 마련한 것은 그 집에서 나와 장군동 마산여고 및 식당집에서 다시 1년을 더 살고 난 이후였다. 중학교 1학년 늦가을이었고 마산 온 지 3년 만에 5번째 이사였다. 시내와 조금 더 가까운 완월동의 주택가였다. 그동안 보증빚을 얼추 갚아 다소나마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겠는데 통영에서 청산갑으로 살던 큰이모가 논 몇 마지기 판 돈으로 집값의 절반 넘게 됐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었다. 이를테면 공동명의인데 이모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금을 집세 형태로 어머니가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 같았다. 그러니 온전한 우리 집도 아니지만 짐을 풀었다 싶으면 다시 이삿짐을 싸야 하는 신세에서 벗어난 것만도 어딘가. 슬레이트 지붕에 낡고 볼품없는 주택이었다. 대문에서 본체까지 좁고 긴 통로를 통과하면 니은자 모양의 집체가 나타났는데 앞쪽에 방이 2칸과 부엌에 딸린 골방 하나와 좁은 마루가 있었고 모퉁이를 틀면 또 방 2개와 별도의 부엌이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를 줄 용도로 2집 살림을 하게 만들어진 집이었다. 한 지붕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앞재와 뒷재라고 불렀다. 안방은 어머니와 동생 둘, 주말에 오시는 아버지가 쓰기로 했고 작은 방은 선옥 선희 누나가 쓰기로 했다. 그 무렵 선주 누나는 진주교대에 입학해 진주서 따로 자취하고 있었다. 온갖 잡동산 일을 쟁여넣은 골방에 앉은맹이 책상 하나를 끼워 넣어 내 방이랍시고 배정됐다. 중학생이 됐으니 공부방 하나 마련해주겠다는 어머니의 원려 때문이었다. 이부자리를 펴면 속옷 하나 찔러 넣을 데가 없을 만큼 좁아터진 골방이었지만
난생 처음 가져본 내 방이란 이름의 공간에 나는 흥분했다. 내도 2달만 있으면 고입시험을 치는데 와 아들이라고 인길이한테만 독방을 주고 내보고는 온가랑 쓰랍니까? 뒷째 빈방 중에 하나는 내가 쓸 게다. 선희 누나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어머니는 들은 적도 않았다. 어머니는 월세 있음이란 쪽지를 동네 여기저기 전봇대와 담벼락에 붙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 집은 대부분 전세였지만 월세로 내놓은 건 그니모의 투자에 따른 이자를 대는 한편 약간의 차입금을 반찬값으로 쓰겠다는 셈속이었을 거다. 그러나 낡고 비좁아 터진 집에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미간에 주름이 지기 시작했다. 이모에게 생돈을 내놓아야 할 판이었으니. 선희 누나는 새방에 나갈 동안만이라는 조건을 달아 뒤제의 방 하나에 제 책상을 갖다 놓고 척하니 들어앉았다. 어머니는 뭔데 년이? 하고 혀를 차면서도 그것까지는 말리지 못했다. 방을 내놓은 지 1달쯤이나 됐을 거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토요일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책가방을 둘러매고 막 대문에 딸린 쪽문을 밀려는 차였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세웠다. 야야, 네 이 집에 사나? 낮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28이나 됐을까? 생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편직 스웨터와 수수한 통치마를 입은 여자였다. 너거 집에 새빵 내놨나? 고개만 주걱거렸더니 여자는 슬며시 웃어 보였다. 어머 이 계시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를 외출하고 없었다. 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다시 대문간으로 나가 안 계신다고 했는데도 여자는 내 뒤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내 잠깐 집 좀 둘러볼게.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는데 여자는 앞채와 뒤채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뒤채에선 방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고선 이리저리 살폈고 부엌도 훑더니 내가 앉은 앞채의 마루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어디 멀리 가신나? 모르겠는데 예. 암에 좀 있으면 오실 깁니다. 여자는 살풋 웃어 보이더니 스스럼 없이 내 곁에 앉았다. 머리를 빡빡 깎은 거 보이 중학생이네. 몇 학년이고? 1학년입니다. 공부는 잘하나? 잘 모르겠는데 예. 여자가 다시 웃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마른 얼굴인데 눈썹이 얇았다. 누르끼한 낯빛에 피로의 기색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문득 여자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대로 가버렸나 했더니 한 5분쯤 있다 되돌아왔다. 손에 누런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삼립오빵 서너 개가 들어 있었다. 여자는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찜이 꼴떡 넘어갔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다. 학교 마치고 와서 아직 점심도 못 먹었을 낀데 배 안 고프나? 나도 아침을 걸렀더니 좀 시장하고마. 여자가 손에 쥐어주다시피 해서 나는 빵에 달라붙은 속종이를 벗겨냈다. 따뜻하고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허기가 져서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씹어삼키는 꼴이 되었다. 배고팠나 보구나. 한 개 더 먹어라. 여자는 흰니를 드러내 보이며 웃더니 하나 더 건네주고는 제 몫을 한 입 씹었다. 그러구러 둘이 앉아 빵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낯선 여자가 마루에 앉아있는 것을 본 어머니가 의아한 빛을 띄었다. 여자의 얼굴을 슬쩍 훔쳐본 어머니는
그러나 말은 내게 던졌다. 무슨 일이고? 내가 우물쭈물하자 여자가 마루에서 일어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보였다. 전봇대에 붙은 쪽지를 보고 왔다가 어른이 안 계신다 해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어머니는 낯선 여자에게서 얻은 빵을 볼이 미어지게 씹어삼키고 있는 내 꼬락서니가 못마땅했던지 미간에 주름을 지었다. 그라모 천이가 들어올 낀가? 혼자? 여자는 멈칫거리더니 공손히 대답했다. 예. 쪽지를 봤시모 방을 두 칸 내놓을 줄 알았시긴데 혼자서 두 칸 다 쓸라고? 어머니는 약간 딱딱하고 깐깐한 표정으로 여자를 마주 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시선에서 우리가 전전했던 셋집의 주인 할머니들의 눈빛을 읽어냈다. 뭐랄까? 어머니의 표정은 전형적인 집주인의 그것이었던 거다. 어머니는 바로 그 표정과 눈빛을 찍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무진애를 쓴 게 아니었을까? 여자는 어머니의 거침없고 도도한 시선에 허둥지둥했다. 나는 여자의 표정이 바로 얼마 전까지 어머니의 그것이었음도 발견했다. 여자는 풀죽은 목소리를 냈다. 지가 두 개는 쓸 수가 없고 예. 혹시 한 개라도 내놓으실란가 알아나 본다고 예. 새를 주려면 다 줘야지. 어떻게 하나를 남기겠나. 남은 방은 어쩌라고. 지금 있는 집에서 월말까지는 나가라 해서 지가 사정이 급합니다. 지는 야근도 있고 해서 이 동네에다 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는 한 칸짜리도 잘 없고 이따가도 다 전세라서 어째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공장에 댕기는 모양이지? 삼복도로 위에 있는 편집 공장에. 어머니는 살짝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에 잠긴 듯 싶었다. 여자는 처분만 기다린다는 행색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뚜벅 말을 던졌다. 전이도 알다시피 두 개 내놓은 방인데 한 군데만 들이면 나머지는 못 쓰게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말인데 월세에 웃돈을 좀 얹어준다모 생각해볼거마. 많이도 아니고 3알만 더 내놓아라. 그러고 나중에라도 남은 빈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부엌하고 변소는 같이 써야 된다. 거절당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던지 여자는 반색했다. 그녀는 덮어놓고 고개부터 주걱거렸다. 하무에 두 개 나온 방을 하나만 쓰자 뭐 그 정도는 해야겠지.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머릿속에서 맹렬히 주판을 튕겼을 거다. 어차피 금방 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우선 하나라도 웃돈 받고 세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임시라고 명도 박았지만 고입시험을 코앞에 둔 선희 누나의 방을 도로 빼앗는 것도 딱한 노릇이었을 거다. 필시 누나는 다른 애들은 개인과외를 받거나 학원이라도 댕기는데 나는 꼴랑 방 하나도 안 준단 말이오. 하고 울고불고 할 거고 어머니로선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방 한 칸씩 내주는 게 집을 위한 투쟁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했을 테니. 여자는 사흘 후 저녁 무렵 이삿짐을 들여왔다. 옷이 든 트렁크 2개에다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냄비와 그릇 등 속을 담은 동굴이 잡동사니를 쑤셔 넣은 골판지 상자 2개가 전부였다. 본지에 가까운 작은 방을 선희 누나가 쓰고 있어서 부엌을 사이에 낀 바깥방에 여자가 짐을 풀었다. 그 방의 들창 너머로는 푸성기가 자라는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 이름이 성자라는 그 여자는 야근 때문이라며 퇴근을 9시쯤 했지만 주말 빼곤 드나드는 시간이 일정하고 외박도 하지 않았다. 일하다 붙여온 실밥이 바지에 나풀나풀 묻어있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곰살맞게 굴었다. 출퇴근 때 어머니와 마주치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건 물론이고 나나 영길이 순길이에게도 늘 웃어주었다. 부엌을 사이에 두고 방을 나란히 쓰게 된 선희 누나도 처음엔 뚱하더니 며칠 가지 않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근엄한 표정을 풀지 않던 어머니도 차츰 마음을 푸는 기색이었다. 주말에 집에 온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전이아가 야무져 보이기는 합디더. 김영등석이야 보잘것없지만서도 보아하니 화장품도 마산 중앙 그리모 하나뿐이고 옷도 수수하게 해다니고. 사정이야 어찌됐든 방 한 칸에 월세가 좀 과하다 싶었던지 어머니는 동태찌개 따위를 끓이면 가끔 선희 누나를 시켜 보내주기도 했는데 여자는 깨끗이 씻은 보시기에 시골집에서 가져온 거라며 삶은 밤을 담아오기도 했다. 숫기 없는 나도 종국에는 그 여자를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나는 어쩐지 성자 누나가 좋았다. 글쎄 진주교대에 다니는 큰 누나는 보름에 한 번씩 집에 와도 친구 만난다고 코빼기도 보기 어려웠고 고3인 작은 누나도 제약가림에 바빴으며 2살 위인 선희 누나와는 싸움밖엔 할 게 없었는데 늘 푸근하게 웃어주면서 퇴근길 코트 주머니에서 카라멜도 꺼내 쥐어주곤 하는 성자 누나가 좋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그러다가 성자 누나가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주말 오후였는데 학교를 빠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 영길이 순길이가 눈이 둥그레져서 내게 다가왔다. 영아, 어떤 아저씨가 성자 누나네 방에 와 있는데 목발도 짚고 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는 별채를 기웃거렸다. 성자 누나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새어나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라지만 평소라면 누나는 공장에 있을 시간인데 웬일일까. 얼마 후에 장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누나가 슬리퍼를 꿰다가 나를 보곤 활짝 웃었다. 인길이 학교에서 왔구나. 누굽니까? 저 방에 있는 사람. 성자 누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곤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아, 누나 아는 사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열린 장지문 사이로 남자의 머리가 쑥 나타났다. 뒷머리를 바짝 채올린 상고머리였는데 얼핏 27, 8은 돼 보였다. 마른 얼굴에 하관이 빠르고 광대뼈가 솟아서 좀 신경질적으로 보였지만 눈매가 깊고 서늘했다. 사내는 살피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는데 그 날카로움 속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이 배어있는 느낌이었다. 누나가 짐진 웃는 얼굴을 보였다. 배 안 고프나? 누나가 삼양라면 끓여줄까? 아입니다. 됐습니다. 알 수 없는 당혹감에 나는 부르퉁한 얼굴로 획 돌아섰다. 부하가 치밀어서 나는 교복도 벗자른 채 내 골방에 드러누웠다. 사내의 얼굴이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공연히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듯 아쉽고 분했다. 그건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것이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동생들의 고자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저녁을 먹고 나서 내게 일렀다. 너 가서 뒷지는 하지 뭐라고 해라. 성자 누나는 곧 안방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장지문 앞에서 멈칫거리더니 각오한 일이라는 듯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개 좀 아꺼라. 성자 누나가 미적거리며 윗목에 꿇어앉았다. 어머니는 근엄한 표정을 풀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누나의 정수리깨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곁에 붙어 앉아있는 나를 흘끗 보고는 한마디 뚜벅 던졌다. 인기리는 네 방으로 건너가거라.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살며시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장지문 사이로 드런드런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거렸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분명히 혼자 산다고 해서 들였는데 갑자기 웬 사내가 척하니 들어앉았는지. 목소리는 한껏 낮췄어도 어머니의 어조엔 질책이 숨어 있었다. 성자 누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 나는 장지문에 귀를 갖다 대야 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오빠입니다. 중학교 2년 선배기도 하고 예. 지금 자산동 큰 길가에 있는 근방에서 세공일 배웁니다. 새긴 지는 오래됐나? 처음에는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사귀게 된 지는 한 5년 됐는갑십니다. 4년 전에 오빠가 군대 갔다가 돈 벌어 오겠다고 월남에 갔고 예. 쟤는 한 1년 더 집에 있다가 3년 전에 마산으로 왔어 예. 그 사람 다리가 성찬더니만 월남에서 그래 될때 말가? 예, 박격풍과 포탄 파편을 맞았다 갑디도. 재작년에 월남에서 실려와서 그곳 마산 통합병원에서 오래 입원했었어 예. 그러고 집에 반년 정도 있다가 답답하다 하면서 작년 여름에 마산으로 왔습니다. 그라모 그때부터 동거한기가? 그거는 아니고 예. 처음에는 근방에 딸린 조그만 방이 있었어 예. 부엌도 없어서 새끼밥을 배달시켜 먹어야 한다 해서 살림을 합친 거는 올 봄부터고 예. 전쟁에 가서 2다리를 다져왔다 뭐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낀데. 그래도 동거를 할 마음이 나던갑지. 집에서도 알고 있나? 아이라이에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기라이에. 그래도 고향서부터 지한테 원강 잘해주던 사람이고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월남까지 간 사람인데 우째 지가.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를 나는 들었다. 돌연 어머니의 음성이 높아졌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째 처음에는 혼자라고 잘 덮었지 거짓말을 했노. 어른을 속이면 못쓰는 뱀이다. 귀띔도 없이 사내를 끌어들이는 법이 어디노 말이다. 어이? 성자 누나의 목소리가 더욱 기어들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방을 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에 살던 집에서도 다른 이유를 둘러대도 저 사람 다리 때문에 나가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가 처음부터 손가락한 거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 방 2개를 한꺼번에 내놨다가 네 사정 봐준다고 1개를 묶이감서 세준 거는 알고 있지? 내가 나가라 하면 어쩔 낀데. 그러자 누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어머니, 지금 결이 닥쳤는데 당장 나가라 하시면 우리는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한숨이 다시 새어나왔다. 너고 사정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다만 내 입장에서는 부모 몰래 동거하는 사람들을 붙이기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소리 하기 뭐하다만 우리 집에도 관연한 처녀가 2이나 있는데 내가 가끔 아들 아버지 수발들로 산정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 네 사정은 들었으니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마. 일단 가 있거라. 잠깐 사이를 두고 장대문이 열리는 기척이어서 나는 얼른 내 골방으로 달아났다.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온 선희 누나는 예상대로 펄쩍 뛰었다. 엄마, 그러면 내는 어쩌랄 거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누가 네 보고 옮기라 했나? 저 사람들이 여기 살아도 네 방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 옆방에 낯선 남자가 있는데 공부가 되나? 그것도 상위군인이라 하는데. 상위군인이 우째서? 나라 일하다 다친 사람 같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싫다 뭐 작은 성하고 같이 있든지. 아이, 엄가하고 나는 공부 시간도 다르단 말이오. 나는 일찍 자고 새벽에 공부하고 엄가는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러고 주말에 큰엄가가 집에 오면 좁아터진 방에 셋이 비대란 말이가. 누나가 발까지 동동 구르자
어머니는 난감한 모양이었다. 그런 상태로 며칠이 더 갔다. 입이 대빨이나 나온 선희 누나는 시위라도 벌이듯 제 짐을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책만 꺼내다가 작은 누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고심하는 눈치였고 성자 누나는 선고를 앞둔 죄인꼴이 되어 내내 주눅든 표정이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릴 때 말고는 둘이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렵이었을 거다. 선희 누나가 1학년 때 쓰던 필승 참고서를 찾으러 뒷째 빈방에 간 나는 옆방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성자 누나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아수 하얀 쪽배에 손바닥 마주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더니 성자 누나가 까르르 웃었다. 오빠도 들리다. 손바닥을 아래로 내야지. 위로 올리면 되나? 자, 이마 이리 대. 아이쿠 하는 과장된 남자 목소리가 곧이어 들렸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득 누나의 목소리가 튀어올랐다. 아이 오빠야 와 이라노. 안쪽 저저녁인데. 달콤하고 교태 어린 목소리였다. 잠깐의 틈을 두고 쪽쪽 입 맞추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차려 비브를 무릎에 덮고 마주 앉아 버리고 있을 젊은 남녀의 유의가 눈에 선해서 공연히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행여 들글세라 나는 문을 살며시 열고 다람쥐처럼 종종 걸음으로 빠져나왔다. 닷새쯤 지났을 때였다. 선희 누나가 저녁을 먹다 말고 본격적으로 어머니에게 성화를 부렸다. 이미 작은 누나도 선희 누나와 방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몇 차례나 어머니에게 하소연한 터였다. 막내 누나에게 시달리던 어머니는 갑자기 내게 물어왔다. 인길이 니는 어쩌면 좋겠노? 그때였다. 나도 모르게 야무진 대답이 나온 것은 그렇게 말해놓고 스스로도 당황했으니. 나도 저 사람들 내보내시면 죽겠는데 얘. 누나가 하도 성화를 대니 어쩌는가 보자고 내게까지 물었던 어머니는 내 대답이 의외로 또라지게 나오자 요것 봐라 하는 표정이었다. 내 반응에 힘입어 누나는 마침내 이런 소리까지 입 밖에 냈다. 아이 불결해. 사춘기 소녀다운 결벽증이 부른 소리였겠지만 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누나를 나무랐다. 네 그게 무슨 소리고? 사정이 있어서 식을 못 올리다 해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씹으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엄한 표정에 누나는 찔끔하면서도 한마디 덧붙이고는 꽝 하고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래도 나는 싫다 카이. 다음 날 어머니는 성자 누나를 불렀다. 그때도 나는 마루에 쪼그려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훔쳐들었다. 어머니는 민망한 듯 잠깐 침묵을 지키더니 하소연이라도 하듯 말을 꺼냈다. 봐라 성자야. 젊은 사람들이 살아볼 기라고 아둥바둥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끼야겠나 싶지만서도 암만 따져봐도 안 되겠다. 네가 좀 이해를 해두고. 성자 누나는 답이 없더니 한참 만에야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번엔 달리는 투가 되었다. 아직 집도 못 구했을 낀데 쉬운 날 내보낼라니 나도 마음이 영 언짢다. 한 보름 시간을 주긴께 얼른 새 집을 구해보라면 그 안에 나간다면 3달에 넘어가는 월세는 안 줘도 된다. 방문이 열리고 성자 누나가 마루로 나왔다. 나는 미처 피할 틈이 없이 누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흘끗 보더니 입술을 잘근 깨문 채 신발을 끼어 신는 둥 마는 둥 뒤채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 이틀인가 사흘 후였다. 문득 떠오를 때면 지금도 서늘해지는 기억이다. 학교에 가노라고 앞뒤째가 함께 쓰는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다. 후두둑 얼굴을 씻고 빨랫줄에 걸린 수건을 짚으면서 무심코 시선을 던졌더니 마루도 없는 방에 사내가 다리를 밖으로 내놓고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막 채우고 있던 참이었다. 미처 끼우지 못한 다른 쪽 다리는 정강이끼에서부터 뭉텅 잘려나가고 없었다. 성자 누나가 먼저 출근하고 사내도 막 출근하려던 참인 듯 싶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나를 불렀다. 네, 이리 와 보이라. 마지못해 미적미적 다가갔더니 그는 꿰고 있던 제 이족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어이, 네가 보기에도 이게 그렇게 흉물스러워 보이나?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리는데 그의 시선이 내 눈을 꿰뚫듯이 찌르고 들어왔다.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낭패감 같은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눈빛이었다. 창백한 그의 얼굴에서 냉수하는 듯한 빛들린 웃음이 스쳤다. 쏘아보는 시선이 하도 강렬해서 나는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의족의 고리를 꼼꼼히 채우더니 벽에 세워진 목발 2개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끙 하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묶은 납작한 양은 도시락을 집어들고선 나를 스쳐 지나갔다. 지나가나 싶었는데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쪽 목발을 다른 손에 모아지더니 남은 손바닥으로 내 뺨을 톡톡 두드렸다. 차갑고 절망적인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안채 앞에서 그는 닫혀있는 안방의 장지문길을 한참 노려보더니 비틀비틀 대문을 벗어났다. 성자 누나는 열흘 후에 집을 비웠다. 따뜻한 그 도시로서는 드물게 쌀랑눈이 흩날리는 일요일이었다. 어머니, 지 갑니다. 바깥에서 성자 누나의 소리가 들리자 안방에 있던 어머니가 마루로 나오는 기척이었다. 내 방에 있던 나도 바깥으로 나갔다. 옆방의 선희 누나는 기척도 없었다. 그래, 인자 가나? 예,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끝내 집을 구하지 못한 성자 누나는 편집 공장에 다니는 친구 둘이 세든 방에 임시로 끼어 살기로 했고 사례는 근방의 골방으로 도로 들어간다고 했다. 짐을 옮기는 누나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더니 사내는 목발을 집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성자 누나가 내게 씩 웃어 보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네 강은 정도 좀에 들었는데 시골집에 네만한 동생이 있는 기라. 니는 머스마가 어째 그리 곱상하게 생긴 너. 나중에 가슴아들이 졸졸 따라댕기겠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 운동화로 땅만 헤집었다. 내가 어머니더러 자기를 내보내라고 한 걸 알았더라도 누나는 이렇게 웃어줬을까? 이윽고 흡수룩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골목 반대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왔다. 누나네 공장 근처에서 폐지 모아 산다는 노인이 진보다리를 리어카에 싣고 나자 성자 누나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기시 나달라달한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공장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만들어 본 기다. 예쁘제? 편지 건갑을 재봉에 만든 손가락만한 마스코트 인형이었다. 파란 스웨터에 빨간 모자를 쓴 소년이었다. 점처럼 작은 눈을 가진 소년은 그때 유행하던 스마일 배지처럼 입꼬리를 한껏 올려웃고 있었다. 누나는 내 손을 잡아당겨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노인이 쌀랑눈을 맞으면서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갔다.
성자 누나는 뒤에서 밀었고 사내는 두어 걸음 쳐져 목발을 짚고 뒤따랐다. 얇게 깔린 눈길 위에 길게 두 줄로 이어진 바퀴 자국을 따라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골목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윽고 사라졌다. 우리 일가가 민달팽이 신세를 면한 것은 마산으로 옮긴 지 실로 9년 후였다. 완월동이 그 집에선 5년 넘게 살았는데 큰 이모가 다시 투자분을 회수하겠다고 나서자 어머니가 용단을 내려 신흥주택가의 연립주택을 샀던 거다. 융자를 끼웠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명의로 된 첫 집이었다. 대학 신입생이던 나는 주말에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 이사를 도왔다. 골방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 빨강 모자 인형을 발견했다. 소녀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삿짐을 부려놓은 저녁. 장롱에다 옷을 쟁여놨던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앞으로 푹 꺾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았더니 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강동수 작가는 1961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도거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분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2009년 제5회 교산 허균 문학상, 2010년 제18회 오영수 문학상, 2012년 제29회 요산 김정환 문학상, 제20회 봉생문학상 문학 부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설집으로 언더더시, 금발의 제니, 몽유 시인을 위한 변명, 장편소설로 검은 땅에 빛나는 제국 ing문사, 산문집으로 간합산이의 따따붙다가 있습니다.